본격적으로 고전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내용 정리하신 걸 다루기 전에 좀 주변적인 것에서 되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 들어가듯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역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고전역학이 뭔지 입에 올리긴 자주 올리는데 제가 역학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학이라고도 하고 동역학이라고도 그래요. 동역학, 다이나믹스, 역학은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미케닉스,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뭐 다이내믹스, 미케닉스의 아래에 들어가나요? 뭐 꼭 그렇지도 않고 뭐 거의 동의어 가깝게 쓰이는데, 근데 이제 동역학하고 대비되는 것이 이제 통계역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역학과 동역학이 다가 이 현재 상태를 알고 미래 상태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그러니까 그 알의 기본 구도에 맞는 학문이라고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까지가 그 동역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역학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통계적인 이제 그 방법, 특히 엔트로피를 써서 이제 그 미래의 변화를 보는, 그거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둘 다를 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학은 현재 상태에서 미래 상태를 변화의 법칙을 통해서 알아내는 기본 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장에 얘기한 여혼의 기본 구도를 가진 것이 말하자면 크게 보면 역학이라고 근대학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고전역학은 이제 양자역학 이전에 양자역학하고 뉴턴의 역학과 양자역학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양자역학 이전에 뉴턴의 역학을 고전역학이라고 하고, 양자역학은 이제 새역학이니까 뭐 근데 이제 새역학이란 말은 안 하고 그냥 양자역학.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 중간에 이제 상대성 이론, 상대론적 역학이라는 말도 나와요. 상대성 이론은 이제 시간 공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4차원 시간 공간을 취급해서 서술하면 이제 상대론적 역학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다 관여가 되죠. 대충 뭐 이름은 그렇게. 다이내믹스라는 것은 운동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결국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죠. 그런 의미가 강한데 이제 그때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이 양자역학에 가면은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좀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동역학이 정역학에 대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정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힘 간의 관계, 힘의 균형, 뭐 이것만 다루니까. 그럼 뭐 정역학에는 학문이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말하자면 움직임이 없이 아직 힘만 있는 단계에서 힘들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학문의 카테고리를 들긴 하나요. 그것도 물리학의 영역에 들긴 하나요? 그런 말 별로 안 쓰죠. 보통 이제 그건 구조공학이나 건축공학 이쪽에서 주로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거기서 힘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래 맞물려 있으면은 그 틀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많이 쓰고. 그러면 그 미케닉스는 자연 세계의 이치를 그냥 탐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되나요? 뭐 그렇게 큰 카테고리가 그거지. 거기서 말하자면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여헌의 그 포매트가 있잖아. 틀. 거기에 맞는 담기는 내용.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네. 우리가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뉴턴의 질문일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뉴턴 이후에 양자역학 이전까지 여러 그 분야를 했다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고 그 고전역학을 대표한다든가 내지는 쫙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면 뭐를 꼽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가 양자역학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고전역학 시대의 그 학문 분야의 발상과 태동과 의문 뭐 이거를 다 대표하는 그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건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고 뭐 만물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이런 거 같은 게 그 하나의 질문이라는 질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가까울 건데 그 좀 구체화시키면 벌써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네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미래는 어떻게 가겠냐에 대한 합당한 그 답을 주는 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조해요. 그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있거든. 네.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있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 틀에 이제 그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 틀에서 생각을 하자. 그걸 좀 강조하고. 자연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미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관계를 찾자. 뭐 그렇게. 그러면 그 지금 여러 분야가 미래 예측들 하셨으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기상학 쪽인데 뭐 이렇게 뭐 대기에 뭐 이걸 보면서 내일의 날씨, 모레의 날씨를 하는데 기상학이 역학의 한 분야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기상 역학이라고. 아 그런가요? 그 아 그것도 역학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인간의 운명 뭐 사회 뭐 이런데 국한하지 않고 자연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이제 고전 역학 시대 내지는 동역학의 큰 질문이다 봐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전 역학은 이제 그때의 뉴턴의 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해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고전 역학이고, 이제 양자 역학은 이제 새로운 방식, 양자 역학에서 그 후에 체험하는 방식으로 그걸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고전 역학을 뭘 공부를 얼마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저의 피상적인 인상은 적어도 고전 역학은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걸 운동 뭐 모션인지 뭐 이거에 국한해서 내지는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맞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게 바로 상태 개념의 핵심이니까. 상태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 운동의 양, 운동의 양을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운동이라는 게 운동량이 그게 핵심 개념이에요. 예. 그 위치와 운동량, 위치와 운동량이 현재 읽으면 후에 위치와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냐. 물론 그 중간 과정은 다 거치겠죠. 또 이 시간에는 어떠냐, 이 시간에 어떠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는 이제 맞는 거지. 운동에 관한 거는. 근데 그 위치와 운동량이 기본 핵심 개념.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다 설명하자. 그 만약에 그 별이나 행성을 본다. 내지는 포탄의 궤적을 추적한다. 뭐 아니면 이제 뭐가 먼저 떨어지고 뭐가 나중에 떨어지느냐 이런 거 같을 때는 뭐 그게 운동 말고 뭐 거기 다른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분명해지는데 뭐 조금 더 넓혀서 뭐
자연의 마물들에는 색깔도 있고 질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운동을 주제로 삼았다고 하면 그건 데카르트처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간단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그걸 삼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운동만 알아도 나머지가 다 알아지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우선은 이제 그 첫째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출발점으로 그거라도 알자 뭐 이렇게 갔겠지만 그 감추어진 그 속에는 그걸 알면 다 한다 하는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부적인 그 이제 겉으로 보긴 뭐 색깔로 나타나고 질감으로 나타나고 뭐 여러 그러나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그 운동 상태를 알면 그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다 그건 설명이 되는 거다. 그게 일차적인 거다. 가장 일차적인 거는 지금 바로 그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죠. 예, 물론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하면 양자역학이 다 그 색깔이고 뭐고 뭐 모든 걸 그까지 다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유도되는 형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원자 내지는 뭔가 이제 작은 미세한 것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작은 원자와 같은 것들의 운동으로 그 큰 데서 나타나는 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다루는 게 뭐 포탄, 돌멩이, 행성 이런 수준이었을 때는 운동으로서 다른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발상이 그거는 되나요? 이제 거기까지 내가 현재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 암묵적인 전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뒤에 이미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플라스가 뉴턴의 이론을 가지고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그렇죠. 그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그 다음에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결국 위치와 운동량의 결합으로 모든 그 성격이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깔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개 있으면 그만큼 복잡해지긴 하죠. 복잡해지지만 그 복잡한 거를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 다른다 해서 그걸 기본으로 삼는. 라플라스 시대에는 원자론 아직은 별로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도 그렇게 그렇죠. 운동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분도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벌써 150년 전에 여헌이 그 비슷한 얘기 또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라플라스는 뉴턴의 이론을 보고 그 얘기를 했고, 네. 아예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다는 걸 또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방법에 입각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학자들이 다루고자 했을 때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무기 삼아서 이제 거기에 도전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새로 고안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정치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정비를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알매 바탕 구도에도 배치시키겠지만 그 배치하기 전에 다루고자 이제 만들어내고자 했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너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지 않았냐? 네, 무게와 질량 좀 이해가.
그거가 사실은 이제 아주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그 이제 모든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자 이거 뭐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크기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우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딱 추려내서 공통된 걸 따지면 그 이게 질량이라고 하는 걸 딱 하나 질량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냐? 그러면은 무게를 우리가 알지. 무게는 우리가 다 알아요. 무게인데 무게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가 당기는 그 힘의 정도를 무게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무거운 거 들으려면 힘들죠. 그럼 질량은 무게를 통해서 추정하는 그게 실제로는 우리는 무게 재면 질량이 저절로. 아니 저는 질량을 따로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또 다른 생각했거든요. 방법도 있긴 있지. 아 그래요? 있긴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질량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질량이 있으면 무게가 나오게 돼. 거기다 g라고 하는 상수만 곱하면 그게 바로 무게거든. 그게 질량이라고 하고 무게 지구상에서는 비례해요. 이제 저 밖에 나가면 이제 달라지지만 지구 무게라고 하는 건 지구 표면에서 얘기해. 달에 가면 무게가 달라져. 똑같은 걸 가지고 가도. 그러니까 이 무게가 이것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무게는 지구가 여기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가면 달이 당기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무게는 가벼워져. 그러니까 무게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결정이 되는데 지구상에서는 무게가 곧 질량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같은 지구가 같은 가속도로 당기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무게와 질량은 같지만 그러나 질량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거고 무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그 힘의 정도를 무게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값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찾아내서 이용을 해서 질량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질량은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근데 그 질량은 여기 있으나 우주 공간에 가나 달에 가나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데, 근데 지구상에서는 그것이 무게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지구가 당기는 힘은 우리가 느끼니까. 근데 그 힘을 느낀 것이 이제 무게예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는 무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하지. 내 체중 하면은 지구가 다 당기는 힘이라고 안 하고 내 몸에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갖다 체중.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무게거든. 근데 그것이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중력 가속도 G로만 나누면 내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전혀 없으면 질량을 알기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은 이걸 이제 가속을 시켜보면 그러면 같은 힘을 줬을 때 빨리 가속이 되면 질량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면 같은 힘을 줘도 빨리 속도가 안 생기지. 그러면 질량이 큰 거고 이렇게 또 한 가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가 있다. 모든 것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물질 세계에서 위치와 그 다음에 운동량. 그러니까 이제 질량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질량은 있는데 이것의 상태라는 개념. 상태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질량 가지고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구분해내는 그것이 이제 위치와 운동량이지.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은 변할 수가 있어요. 같은 질량을 가진 대상도 위치와 운동량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디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를 직접 관측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가 여기 있다는 건 이건 분명한 거야. 1시간 후에 이거 어디가 있을 거냐. 그거는 이제 계산해 봐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서로 다른 많은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많은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 전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려면은 한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것하고 연결해서 또 새로운 그걸 덧붙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제일 간단한 그래서 간단할 뿐 아니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아까 뭐 색깔 얘기했지만은 지금 공에다가 빨간색을 칠한 공이 있고 네. 파란 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내가 던지는데 아무런 차이를 안 주죠. 그러니까 빨갛다 파랗다는 것은 지금 그것에 지금 이 본질적인 거에 직접 관여는 안 해. 근데 그것도 물론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것이 파랗고 빨갛냐 하는 건 그건 별도로 할 문제지만 거기서 기본적인 거는 그런 변두리의 것을 다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따지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질량 이고 어떤 힘을 받느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의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서는 현재 것을 알면 과거 미래 알겠다 이게 핵심이죠. 그것을 딱 잡아낸 게 이 고전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그 기본 아이디어라고 할까 고전역학의 점수라고 할까 그거예요. 그걸 딱 찾아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속도나 가속도 개념은 갈릴레오가 발명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야 뭐 갈릴레오 이전에도 속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아, 속도라는 그 빠르니까 빠르다 늦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빠르다 늦다는 뭐 어린애도 다 하는데. 근데 그 뭐 수학적으로 정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속도는 이게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가지고 그 거리와 시간의 함수로 속도를 연결질 수가 있죠. 그런 거인데 이제 그걸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가 뭐 누가 처음 출발했는지 그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갈릴레오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거고 또 가속도도 속도 자체가 또 배라니까. 근데 사실은 운동량 개념을 좀 하게. 운동량은 누가 만들어낸 건가요? 이미 그때부터 다 그것도 그렇지 뉴턴 때부터 이미 데카르트가 이미 다 운동량을 생각했죠. 운동의 크기가 뭐냐? 운동을 우리가 논하는데 운동을 그럼 크기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빨리 가는 건 운동이 큰 건 분명해. 같은 물건이 빨리 가면 이거 운동이 더 큰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거가 되는데 비례. 이것이 빨리 가는 것과 이것이 빨리 가는 것과 이 운동이 어느 쪽이 더 크냐 누가 생각해도 이게 운동이 더 크다 이거죠. 뭐가 차이가 있냐? 질량이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질량을 곱하죠. 그래서 속도와 질량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놓으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의 크기를 제일 잘 나타내는 어떤 양이 돼요. 그래서 그 운동량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 단시간에 운동량이 얼마나 변하냐. 그럼 이제 속도에다가 본래 거기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건 속도인데 질량이 거기 얹혀 있기 때문에 이 가속 이 운동량의 변화율은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기. 그렇죠. 그 속도나 가속도나 운동량은 그 자체로 상당히 자명한 그런 상식적인 데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고 보면 되겠죠. 정의.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은 이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것도 뭐 이제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그건 뭐 거의 자명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시간을 우리가 또 안다고 치면 시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속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질량은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속도에다 곱해준 거를 운동량이라고 그냥 일단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리 정의할 수도 있어요. 후에 가면 그냥 우선은 고전자격에서는 그냥 그렇게 정의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동의 크기에 맞는 정의가 되는 거지. 그 질량, 운동량, 속도, 가속도, 뭐 위치 그렇지. 이런 것 말고 또 고전력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그게 이제 힘, 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힘 개념은 사실은 그 데카르트는 힘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은 서로 전해지는 거. 여기서 이것이 움직이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이게 받아야. 이런 식으로 그 힘하고 직접 관련 없이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이제 중간에 힘이라는 매개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힘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지구 중력 이거를 직접 운동량으로 이걸 나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힘 내지는 F를 처음 그 자연 철학적인 설명에 끌고 들어온 건 뉴턴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적어도 현대적인 의미의 힘.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건 몰랐던 거 아니야. 아, 이건 힘들어. 뭐, 그죠? 힘이 힘이거든. 네. 힘이 세. 뭐, 이거는, 물론 전부터 우리가 다 쓰던 건데,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들어올려. 이것도 또 맞긴 맞지. 뉴턴 힘이 있어야 운동에 변화를 주니까. 네. 그것도 어렴풋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념적으로 구체화된 거는, 이제 뉴턴에 와서. 그래서, 힘이라는 걸 지금 데카르트까지는 힘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해서 이거는 좀 학문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아마 빼고 했을지는 모르는데 특히 이제 뉴턴은 지구의 중력을 힘의 수학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아주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용실 이제 늘릴 때 이것도 힘 용철이 내가 땡기면 이쪽으로 힘을 미친단 말이죠. 이거는 중력하고 이제 다른 힘이지. 그러니까 힘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힘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거다.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힘 받는다는 건 없어요. 이거 혼자 있는데 내가 날아가고 싶다. 내 힘으로 이거는 잘못된 힘의 개념이야. 우리는 내 힘으로 걸어간다 그러죠. 근데 뉴턴의 그 역학에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나는 힘을 받아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힘이 거기서 크게 갈라져요. 그래서 힘을 낸다가 아니라. 그렇지. 이제 그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내 속에 힘이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는 에너지. 이제 내 생체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내가 쓰는 거지 힘이 아니야. 그 이제 헷갈려. 뭐 에너지도 힘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 뉴턴의 힘은 에너지와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것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율이 힘이다. 그게 기본 원리 아니야. 근데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게 되는 수가. 그러니까 그게 힘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고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힘이 객관적으로 있다 하면 그걸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 법칙이 되고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힘이다. 근데 그 힘이 어떤 게 그렇게 있느냐 중력이 그런 것 다 이렇게 깎으러 갈 수 있지. 그 영어로 힘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어로 스님 힘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영문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할지 그게 좀 그러니까 힘은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능력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서 그러니까 외력이라 그러지. 외력. 그러니까 external force를 받아요. 엑스터널. 폴스를 수동태로 쓸 것 같은데. 수동태로 써도 되지. 수동태로 써도 되지만 그냥 external force가 있어야. 비포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가
가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떠냐? 네. 그거는 나한테 또 반대로 똑같은 힘을 또 그건 받게 돼. 네. 예, 그걸 이제 제3법칙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하나를 작용이라고 네. 작용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은 그것을 작용시켜주는 그 물체가 도로 받게 되는 또 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것을 당겨주면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것만 당겨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또 이 힘을 받아서 당겨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같이 큰 거면 이걸 잡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고 지구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힘을 받는 거야. 이게 지구에 의해서 받는 힘만큼 지구도 이거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왜 지금 가만히 있냐? 질량이 워낙 크니까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는 아주 작아. 그러니까 이것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근사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힘을 이것만 받게 돼. 그래서 이건 특별한 예고 사실은 같이 되죠.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태양이 더 크니까 이거 혼자 이게 받는 거지만 태양도 힘을 받아요. 지구에 의해서. 좀 벗어나는 질문인데요. 질문하지만 시간 없어. 궁금한 건 물어요. 흔히 상상하기를, 그러니까 그 만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하나 둘 동시에 전 지구 사람들이 동시에 확 뛰어올랐다가 꽝 지구를 내리 찌으면 지구가 조금 충격을 받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 게 계산이 됩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느려져. 전 세계 사람이 퍼져 있지 않고 어느 날 뭐 미국에 다 모였다. 미국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쾅 이제 울린다라고 하면 지구의 궤도가 살짝 비껴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그게 펄쩍 뛰잖아. 네. 펄쩍 뛰려면은 또 지구도 또 밑으로 이렇게 같이 조금 내려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전혀 여기서 뛰지 않고 딴 데 있던 것이 컵 내리면 힘을 받죠. 외계 이거. 근데 여기서 펄쩍 뛰어 올랐으니까 뛰어 올라갈 때는 또 지구도 그만큼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그건 그렇게 모일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 컴퓨터 금방 계산해 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카르트 말씀하셨으니까 요거 선생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책은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한 혁명적인 그 과학 이론 내지는 자연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장영광으로부터 얻은 알매 바탕 구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잘 맞추어서 암들을 재정리하고 가다듬어서 이해한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물리학 공부한다 하면 뉴턴의 3법칙부터 시작하잖아요. 제1법칙, 제2법칙, 예. 제3.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간단히 하셨지만 아예 안 다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 안 다루어도 우리가 그 본질은 너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는 사람들 조금 깨름하니까 이제 굳이 여기 쓰셨으니까 데카르트가 세운 세 개의 규칙과 이제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 그리고 그것을 알면 바탕 구도로 맞춘 것이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선생님 책에 나오는 겁니다. 예. 데카르트의 자연 세 규칙은 첫 번째가 다른 것들과의 충돌이 상태를 강제하지 않는 한 물질의 어떤 부분들은 내지는 물체는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 물체가 다른 걸 밀 때 이제 미는 놈이 그만큼의 운동을 잃지 않는 한 운동을 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운동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이만큼의 운동을 잃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직선으로 움직인다. 뭐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세 가지고요. 이제 선생님 책이 없어서 다른 데서 찾아왔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거기에 라틴어 서술은 조금 예응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영문 서술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일법칙은 모든 물체는 바깥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거나 직선상의 등속 운동을 유지한다. 이걸 관상의 법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운동 변화는, 물체 운동 변화는 가해지는 힘, 이거 이제 영문에는 모티브 포스라고 되어 있던데, 가해지는 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힘만큼의 운동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는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일어난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작용에는 항상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이 있다. 즉 두 물체가 서로에게 가하는 작용은 그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표로 요거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고러한 뉴턴의 고전역학적 내용을 요 알매 바탕 구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무엇이 어떠하다 라고 하는 것을 특성과 상태라고 나눈다고 하면, 대상의 특성은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특성이고, 그것이 상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처음의 위치와 처음의 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변화의 원리라는 게 적용됐을 때 나중의 위치와 나중의 운동량을 알게 되는 굉장히 이렇게 딱 틀에 짜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핵심이고, 그럼 변화의 원리는 무엇이냐?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이 이 물체가 받는 힘과 같다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 그게 변화의 원리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죠. 그거가 이제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됐는데, 그 관계를 제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요거를 좀 검토를 해봐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책에 쓰신 거예요. 데카르트의 1규칙과 3규칙의 합성이 뉴턴의 1법칙에 해당하고, 뉴턴의 2규칙은 뉴턴의 2법칙과 3법칙에서 말한 것이 2규칙에 같이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카르트는 뉴턴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2법칙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약하고 1법칙과 3법칙으로 다 이렇게 나뉠 수 있다. 2법칙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단 힘 F를 안 쓴 거예요. 그렇죠. F 예, 대신에 예. 이것에 주는 운동량을 이것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지, 혼자서 운동이 새로 생길 수 없다. 근데 이 힘 F라고 하는 건 이 둘이 서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힘을 빼놓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3법칙은 힘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가 결합이 돼서 이게 나오게 돼요. 이거가 이게 없으면 요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받는 힘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받는 힘도 알아야 이것이 여기서 갈 때 운동량이 같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3법칙하고 요것을 합치면은 이게 나와. 근데 이제 요 F를 명시적으로 안 썼어. 그러니까 요 둘은 다 F에 관한 건데, 그걸 생략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힘만 빼면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지. 데카르트의 내용과 세 가지 규칙과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F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면 내용상은 완전히 대등하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1법칙도 여기서 힘이 없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외부에서 이게 그 충돌이 없으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그 힘을 충돌로 충돌은 결국 이게 여기다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돌이 없으면 안 변한다. 그러니까 힘 하나만 빼면은 이미 데카르트가 해놓은 거예요. 그럼 뉴턴이 싹 다 발명했다기보다는
그 앞에 혁신가들의 것들을 종합하고 정치하게 만들고 거기에 힘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력, 그러니까 네. 힘의 표현을 이제 이 질량에 각각에 비례하고 거리 그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이다 하는 힘의 표현을 하나 구체적으로 넣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평소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듣기로 뉴턴은 세 가지 법칙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1법칙은 제2법칙의 특수한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족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본질죠. 여튼 가장 중요해서 이제 고전역의 바탕 구도는 이것을 변화의 원리로 딱 놓는 그걸로 이제 정리를 재정리를 하셨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3법칙에 해당하는 건 그 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대상이 받는 힘은 어차피 외부에서 작용하니까 어떤 힘이든지 하여간 저거 되는데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저 안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고 이 힘을 나한테 가했던 이거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냐 이것은 나 때문에 또 도로 힘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은 여기에는 표현 안 했지. 요거는 그냥 그거 하나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구상에서라든가 이런 또 용수철에 다 힘 하나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지구하고 이거 사이의 관계야. 근데 지구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이거 혼자 힘을 받는 게 돼. 그게 적으면 되고 용수철의 경우는 벽하고 이거 사이야. 그러니까 맞아 거기에 달려 있는 물체하고 벽하고의 상호작용인데 이 벽은 지구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혼자 힘 받는 거. 많은 경우에 그런 종류의 힘들이 많아서 그건 이제 저걸로만 이제 쓰는 거고 실제로 그 둘을 같이 생각하려면은 그 반대쪽은 그 너는 어떤 힘을 받느냐 이제 그거를 이것이 제3법칙이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의 운동에 관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까지 저기다 집어넣으면 틀려. 작용과 반작용이 합치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둘 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할 때랑 힘을 받는 한쪽에만 국한해서 계산할 때랑 구체적인 이게 디테일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구처럼 큰 것이 안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거의 움직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건 어차피 안 움직여. 그 힘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만 보면 되고 또 이 용수철에 있는 물체도 용철을 이거 움직이는데 이 벽의 움직임은 미약하게나마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거 둘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그것도 이제 사실은 태양이 워낙 커요. 그래서 그냥 태양을 가만히 있고 그 힘, 지구는 태양에서 주는 힘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일차적인 근사인데 사실은 그때는 태양도 좀 움직여. 이게 뭐 일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또 태양이 받는 지구에 의해서 받는 것도 같이 계산하고 이 둘을 합쳐서 계산해야 돼. 그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이체 문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체 문제를 다룰 때는 또 묘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변수를 새로 정의하기를 요 상대적인 거리를 새로운 변수로 놓고 그리고 둘을 합친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를 또 변수로 놔.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의 위치는 거의 안 변하고 상대적인 것만 변하는데 이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또 그거에 의해서 약간 변형된 상대적인 힘을 받아서 상대적인 거리가 움직이는 걸로 살짝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약간의 트릭을 쓰면 그러면은 요거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구의 운동, 태양의 운동을 하려면 다시 처음 변수 도로 바꿔가지고 지구의 변수 또 태양의 위치의 변수로 환산하면 각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에 대해서만 풀면 그 다시 해서 각각의 운동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그것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태양의 경우에는 워낙 크고 작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태양의 중심이라고 봐도 크게 안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는 똑같아. 상대적인 거리가 지구의 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개의 경우 하나가 월등하면은 그거 고정시켜 놓고 대개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저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데카르트가 말한 운동량을 주고받는, 이건 이제 힘을 받는 게 실제로 뭐가 와서 땅 때려서 받는 이걸 생각을 했다고, 데카르트가. 예, 그때는 이 둘이 비슷하거든. 예, 그러니까 결국 암묵적으로 이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뉴턴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소거해버리고 운동량의 관계만 만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법칙 3법칙에서 힘만 딱 소거하면 바로 이게 돼. 그러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운동량을 받는 거는 이거에 의해서 이것이 있는 만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데카르트가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지금도 이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반 이상 데카르트가 해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데카르트 물리학자니까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굉장한 물리학자지.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데카르트는 철학자. 철학자로는 그리고 수학이나 뭐 기하, 물리학 이런 수학자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아니요, 수학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랬어. 그래서 안 배웠어요. 그치, 우리가 그 좌표 뭐 이런 거 할 때 데카르트 이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의뢰 데카르트 좌표라고 그러거든. 카티션 네. 코드. 카티션이라는 게 데카르트라는. 그 좌표계가 데카르트에서 그래. 이름에서 온 거라는 그래.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치, 고등학교 우리는 때는 그렇지. 몰랐어요. 선생님,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질문 받은 것 중에 운동량 보존 법칙 데카르트의 2번째 보면 그 앞에 돌려봐 주세요. 네. 2번째, 이것이 같은 양의 자신의 운동을 동시에 잃지 않는 한 다른 것의 운동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운동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질문을. 이게 가만히 있는데 네. 지금 운동이 없죠. 근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게 됐어. 그러면 이게 뭔가가 와서 이것에 운동량을 준 거야. 근데 그 운동량을 줄 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잃은 만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전해준다는 것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여기다가 양 전해주고 자체가 자기는 일로. 운동량을 잃는 거지. 운동량 자체가 일로 전해지면 이 다른 그걸 받은 물체는 속도로 나타나는 거네요. 아니 뭐 운동량으로만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운동량 우리가 이제 겉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여기 지금 요런 그 홈에 동그란 저기 구슬 당구공이요? 당구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그럼 똑같은 당구공이 구르르 날라오지. 여기에 딱 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건 그 자리에 섰고 요것만 똑같은 걸로 간다. 그러니까 요 운동을 그대로 받아. 요 이제 탄성이 완전 탄성이 세서 요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탁 때리면 요거는 꼼짝도 서고 그대로 똑같은 걸까. 그러니까 운동을 받는다는 거는 그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받았고. 얘가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운동을 해 나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운동을 안 하다가 네. 이거에 의해서 운동을 받아서 가는 거. 이게 운동을 받은 거고. 이건 운동을 준 거지. 운동을 줄 때는 요거 준 만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잃지 않고 이것이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요것이 제가 가지고 지금 운동을 이게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운동량하고 운동을 같은 말로 썼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면 더 맞아. 운동량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운동량을 100% 전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탄성이면 100% 전해요. 그러면 요것이 그대로 가져가고 제자리에 딱 서요. 그거 아주 해보면 재밌어요. 딱 때리고 요거 딱 쓰고 요거 딱 가고 딱 때려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시키면 그다음에 그 딱 오면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슬 여러 그러니까 개 달아서 그거 봤지. 그거. 그게 바로 이 얘기야. 그런 걸 운동을 저는 주고 그렇지, 받는다라고 그렇지, 말을 하는 그렇지, 거군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카르트도 방향 아니야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랑 이제 뉴턴에서는 방향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향 얘기 굳이 안 하신 건
요 위치 운동량이 3차원 벡터에서 거기에 그다음 수학적으로 표시한 걸 봐요. 여기 지금 I, 네. 요 I가 1에서 3까지지. 이게 셋이야. 저도 셋. I가 1, 2, 3. 여기도 셋. 이게 전부 각 차원마다 직선으로, 뭐 모든 차원이 이제 그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는 건 모르면요. 그건 두 개의 차원이 있을 때 두 차원의 관계예요. 그 이제 그 뒤에 어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이제 그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직선으로 떨어지죠. 네네. 그 다음에 지구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걸 이쪽으로 운동량을 주면 이 직선 운동을 하지. 네.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실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2차원의 위치인데 2차원 위치에서 수직 방향의 위치는 직선 또 수평 방향의 위치도 직선 힘이 없으면은 그런데 그걸 합치면은 네. 방향이 바뀌죠. 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2차원 이상의 현상. 그래서 여기 1차원으로 보면 각각은 전부 다 직선인데 그걸 합쳐보면 합쳐서 궤도를 보면 이것이 그 저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 바뀐다는 거는 이미 2차원 또는 그 이상 뭐 3차원 정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2차원에서는 방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를 이제 학계 표시하는 게 이제 벡터, 그러니까 벡터로 표시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두 개 이상의 성분 가지면 방향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유. 배터리도 다 돼가지고 말씀을 길게 나왔는데요. 잠깐 멈췄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럼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 얘기할까? 예,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자.